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는 서양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망했지만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 제국으로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역사적인 영향이 미쳤겠죠. 예, 로마는 그만큼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로마의 황제 중에서 검투사를 했던 황제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기 러셀 크로우가 검투사로 나와요. 근데 이 검투사는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 여러분 아시죠? 콜로세움에서 이 검투사들끼리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이 검투사들은 당시에 굉장히 로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검투사 경기가 열린 다음에는 로마 시민들이 그 콜로세움에 와서 그 경기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투사를 굉장히 이 경기를 좋아했던 황제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그 황제가 이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있었던 황제예요. 콤모두스라고 해서 콤모두스. 요 조각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황제는 검투 경기를 좋아해서 그 검투사로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검투사로서 콜로세움 경기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이렇게 검투 경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콤모두스의 그 아버지가 또 되게 유명한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로마는 이제 오현제 시대가 있는데 이 오현제는 현명한 5명의 황제가 이끌었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콤모두스의 아버지가 오현제의 마지막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이 아들이 사실 황제의 영향이 없다는 거를 아버지가 알긴 했지만, 어쨌든 아들한테 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고,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가 제국이라는 거는 황제가 통치하게 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제국으로 가는 것을 이끌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결국 그 공화정을 찬성했던 여러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이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려고 했다는, 그리고 어떤 귀족들, 평민들의 그런 평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족들의 지위를 약화시켰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 원로원의 귀족들이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 여기 이집트의 당시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어떤 뭐 미인의 대명사라고 꼽히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는 연인 관계였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가 이렇게 죽자, 카이사르가 양아들로 삶았던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로마의 황제가 됨으로써 본인은 스스로 황제라고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황제였죠. 그럼으로써 로마는 제정이라는 거는 황제가 이끄는 나라, 즉 로마 제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역사가 길었던 만큼 정말 다양한 황제들이 있었던 나라가 로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로마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로마의 정치 형태는 어땠고 또 로마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대략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왕정이었어요. 왕이 통치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게 공화정으로 바뀌게 돼요. 공화정이라는 말은 그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 그리고 대표 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공화정, 민주공화정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통령과 어떤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 국회의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화정인데 로마도 이렇게 공화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
카르타고와 다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로마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정복했던 지역으로부터 물자가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농민들이 더 가난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귀족들이 대농장을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또 나옵니다. 라티푼디움. 이 귀족들이 대농장을 만들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 개혁을 주장을 해요. 즉 이제 귀족들의 어떤 이런 대농장 같은 거를 좀 줄이고 평민들의 어떤 그 농토를 좀 넓혀서 평민들이 스스로 농장을 운영하는 자영농을 좀 살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귀족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는 이 그라쿠스 형제를 가만둘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개혁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점점 이렇게 혼란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 혼란의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예요. 이 카이사르는 군인으로서 영토를 굉장히 이제 많이 확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당시에 이제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지방을 이제 정복을 하고 영국의 일부까지도 정복을 하면서 로마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로마 역사에서는 카이사르를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카이사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 원로원은 이제 귀족들이 있었던 그런 기관인데요. 이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을 경계를 해서 카이사르한테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카이사르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루비콘 강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반대파를 제거를 하고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카이사르가 평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약간 독재를 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원로원이 역시 카이사르를 역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또 이런 내전을 치르면서 혼란을 극복하고 로마의 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제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이 되는데요. 서로마는 게르만족한테 멸망을 하게 돼요.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됐지만 이 동로마는 1400년대까지 이 제국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성립됐는지와 로마의 공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에 건국이 됐고 처음에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의 형태로 정치 체제가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공화정으로 수립이 되는데 이때는 귀족이 중심이었어요. 공화정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왕이었고 어떤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나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제 집정관이 그 행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집정관과 원로원. 이 원로원은 귀족들이 이끄는 정치 형태이고요. 민회 같은 경우는 평민들이 이끄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진 형태로 나라가 운영이 됐었는데 이거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로마가 아까 선생님이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하는데 그런 전쟁에서 평민들의 활약이 컸거든요. 그래서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가 되고 이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 호민관은 좀 역할이 점점 이제 세지게 되는데요. 이 원로원의 귀족들의 그 기관인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한 건데요. 그럼 지도에서 보시면 카르타고는 이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카르타고는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이제 식민 국가였는데요. 페니키아 기억나시죠? 페니키아는 표현 문자를 써서 알파벳에 기원이 된 그런 문자를 썼던 민족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카르타고와 이 로마가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를 놓고 패권 경쟁을
위해서 벌인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 역시 사실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를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고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로 여러 정복주로부터 로마에 값싼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물자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농민들이 가난해질 때, 그 귀족들은, 반대로 귀족들은 토지를 늘려서 대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이 대농장을 아까 선생님이 푼디움이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이런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던 자영농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영농이 몰락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정치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호민관, 당시의 호민관이었던 이 그라쿠스 형제, 호민관은 평민의 대표라고 했죠. 이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 개혁을 주장을 해요. 좀 토지를 개혁을 해서 자영농을 다시 육성하려고 했었는데 귀족과 원로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로마는 또 혼란이 지속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했는데 처음에 왕이 다스렸지만 공화정의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했지만, 하지만 그 전쟁에서 평민의 그 활약이 있게 되면서 평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민의 대표를 호민관이라고 했는데 호민관을 선출하고 이 호민관은 점점 그 권한이 세지게 되죠. 그럼 공화정이 뭔지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보면 왕이 없고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예요. 이때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국민들의 선출을 통해서 당선된 개인을 의미를 하는데요. 로마 같은 경우는 집단이 통치를 하는 그런 공화정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군사를 통솔하는 집정관이 있고요. 그리고 원로원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귀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회가 있었죠. 민회 같은 경우는 평민회로 시민들, 당시의 평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 원로원, 민회가 견자 균형을 이루면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민들이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자 로마는 공동체 의식도 강해지고 결국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카르타고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로마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중해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로마 귀족들은 넓은 농장을 경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 공화정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드디어 로마가 바라는 영웅인 카이사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는 평민들의 어떤 권리를 좀 확대를 하고 나라를 혼란에서 구하고자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독재관으로 사실 임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독재를 한다는 의혹이 있었고 귀족들이 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본인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이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브루투스 너마저이거든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쓰는 건데 카이사르가 직접 죽으면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셰익스피어가 이런 대사를 넣어서 유명한 말이 됐는데 카이사르가 아꼈던 사람 중에 이제 브루투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카이사르의 어떤 연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끼고 믿고 의지를 했는데 카이사르를 죽일 때 이 브루투스도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또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표현이 좀 관용어처럼 등장을 하게 되죠. 어쨌든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제정이라는 거는 황제가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여기가 네 사진 보면은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고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네, 호칭을 받게 됩니다. 원로원의 어떤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약간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와 다르게 귀족들의 그런 권리를 존중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어쨌든 하지만 옥타비아누스 스스로 본인은 황제라고 하지 않고 본인은 제1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권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부터는 네, 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그 제정 성립 이후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 네,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로마의 평화를 이끌었던 이제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황제들 시기에는 도로만과 화폐를 정비하고 상공업과 무역이 네, 발달하면서 큰 외부의 침입 없이 네, 로마가 평화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현제를 이끌었던 네, 황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철학자이면서도 네, 황제의 역할을 잘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콤모두스죠. 네, 근데 콤모두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황제의 역량도 없었고, 네, 그리고 검투사 경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네,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혼란이 수습이 됐고요. 옥타비아누스는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을 해서 황제와 같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네, 본인은 황제라고 하지 않았고 제1심이라고 불렀지만 네, 사실상 황제였어요. 네, 민회도 장악을 했고 그리고 군사와 원로원도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 로마의 제정이 성립이 됩니다. 제정은 네,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라고 알려진 번영의 시기를 누렸고 특히 이 오현제 시대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에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네, 그런 위험을 달성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로마는 정복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를 해서 사회 통합을 도모했고요. 그리고 도로망이 깔리고 화폐와 도량이 정비되면서 국제 무역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네, 시기가 펼쳐져서 군인들이 네, 서로 황제를 차지하려고 했던 네,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를 좀 극복하고 나타났던 사실 황제는 디오클레이티아누스인데요. 이 디오클레이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로마를 사등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등분된 로마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콘스탄티누스 우리가 대제라고 네, 불리는데 좀 위대한 황제라는 뜻이죠. 네, 그만큼 업적이 많은데요. 일단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요새를 갖고 있던 네,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수도의 이름을 콘스탄티누스 폴리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오늘날 이스탄불, 네, 터키 이스탄불이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네, 성 소피아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성 소피아 성당.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네, 어떤 요새였고 다른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이 되고요. 이 서로마 제국은 네,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면서 그 이후로 1000년간 더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네, 영역, 네,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고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 보이고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입니다. 네, 교과서를 정리해 볼게요. 네, 3세기 들어서 군인 황제 시기가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요때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침입했기도 했고요. 이 시기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극복하고자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고 제국의 부흥을 위한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로마로 분리가 됐고요.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오랜 번영을 누렸어요. 하지만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금방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인간적이라고 했고 헬레니즘 문화는 좀 개인적이고 세계 시민주의를 표방을 했다라고 했었는데요. 로마의 문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든 문화를 받아들였고 워낙 이제 땅덩이가 큰 넓은 제국을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실용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원리 원칙 이런 거를 강조를 하게 되면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게 이제 법률인데요.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 즉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주고 똑같은 그런 법을 적용을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만민법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그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건축물입니다. 로마는 그 방대한 영토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수도는 물을 이제 다루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고 쓰고 난 물을 밖으로 버리는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만들어서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고 콜로세움 안에 물을 채워놓고 해전처럼 경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종교와 관련된 건데요. 바로 크리스트교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천주교, 이게 기원이 크리스트교인데요. 처음에 이 크리스트교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트교는 신을 한 명만 섬기는 유일신 사상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황제의 명령을 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크리스트교 확산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콜로세움에 가둬놓고 어떤 사자, 어떤 맹수에 쫓기다가 결국 물려 죽게 되는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크리스트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로마 황제도 크리스트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정한 황제가 여기 나오는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크리스트교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크리스트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도 모두 이게 관용이거든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트교가 드디어 이제 국가에서 인정이 되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문화와 관련된 거 이거는 로마의 수도예요. 수도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상하수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길,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도로가 잘 정비가 됐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때 만들어진 길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박해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밀라노 칙령, 크리스트교가 인정이 된 거죠. 이 부분의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단 법률을 보면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시민들에게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시민법에서 출발해서 제국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특히 건축 분야에서 도로 건설, 그리고 수도교, 원형 경기장, 공중 목욕탕 등 실용적인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다음 크리스트교는
예수의 사랑과 믿음을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성립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에게서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고 또 군사적 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들은 크리스트교를 박해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게 번창을 하자 겨우 로마는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하게 돼요. 네, 밀라노 칙령이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게 크리스트교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4세기 말쯤에는 아예 국교, 네, 국가의 종교로 채택이 됩니다. 네, 로마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네, 로마는 기원전 6세기 말 정치체제, 네, 공화정을 수립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로마는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카르타고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네,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좀 식민 그런 국가에서 네, 싼 값에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귀족들은 대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농민들이 힘들었는데 이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네, 형제는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황제와 같은 권리를 가졌는데 이로써 로마는 네, 제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고 제후의 부흥을 위해서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13년에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는데 이를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로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